중국 통신장비 회사, 단말기 회사 화웨이 자동차 사업부가 올해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합니다. 2021년부터 시작한 자동차 산업에서 3년 만에 흑자로 돌아선답니다. 규모는 중국 돈으로 100억 위안, 달러로 약 14억 달러 정도 되기 때문에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근데 과거에 테슬라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도 우리는 신경을 쓰지 않았었죠. 저도 그랬었고요.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중국에 제가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없다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몇 차례 말씀드렸었는 것들을 중심으로 화웨이가 어떤 형태로 자동차를 하고 있는지 잠깐 짚어보고자 합니다. 화웨이는 1987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통신장비가 주고요. 이게 스마트폰이 주죠. 근데 다음으로 유색인종 국가 중 처음으로 시스템 반도체 사업에 진출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화웨이가 자동산업 진출을 사업부를 설립한 것은 2019년이었고 2021년에 본격적으로 자동산업에 대한 틀을 공개했었습니다. 이건 이제 1998년에 설립돼서 2008년에 자동차를 생산하기 시작한 BYD와도 비교가 되죠. BYD도 스마트폰 배터리에서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테슬라를 추월할 수 있는 전기차 회사로 꼽히고 있고 반도체 생산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어려운 것은 2010년에 설립된 역시 우리 흔히 말하는 대륙의 실수라고 했던 샤오미가 이것도 스마트폰 회사죠. 2021년 자동차 산업 개시를 선언했고 2024년 올해 4월 달에 자동차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잠깐 여기 샤오미에 짚고 넘어갈 것은 일부에서 샤오미가 자체 공장 없이 베이징 자동차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했다고 그러는데 좀 다른 얘기입니다. 중국은 2017년부터 신에너지차, 그러니까 전기차 생산의 과잉을 억제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생산 자격을 억제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큰 회사들의 자격 취득을 하고 그것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자격을 다시 지급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샤오미는 벌써 그 생산 자격을 베이징 자동차에서 넘어와서 자체적으로 획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큰 틀에서 저는 2014년에 제네바 오토쇼 취재 갔을 때 애플 카플레이가 처음 등장한 걸 보고 상당히 놀랐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동차와 연결하면 앞으로 애플 카플레이가 전 세계 모든 자동차에 탑재되고 시스템을 장악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와 관련 칼럼을 썼었죠. 지금은요. 애플은 그렇게까지 가지 않고 있지만은 카플레이 정도로 가지만은 구글은 안드로이드 오토는 물론이고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시스템을 전 세계 거의 모든 자동차들의 OS의 기본으로 채용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회사에서는 자체 개발하고 있지만은 그만큼 장악력이 높아졌죠. 어쨌든 본론으로 돌아가서 화웨이 자동차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애플은 현대차하고 협력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자동차를 포기한다고 선언을 했죠. 그런데 그 즈음에서 화웨이는 자동차를 시작했습니다. 화웨이는 말씀드렸듯이 2019년에 자동차 사업부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자동차 산업에 대한 그들의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우선은 자동차를 생산하지 않겠다는 게 핵심이죠. 그것보다는 ICT, 그러니까 정보통신 기술을 역량을 증대하는 데 힘을 쏟겠다라는 그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서 자동차 회사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도 했습니다. 더불어 또한 지배주주나 주주로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말도 했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중국의 산업 특성상 정부의 힘에 의해서 좌우될 수밖에 없는 것을 감안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죠.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자동차 지향 부품 공급업체로서 역할을 수행하겠다라고 당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화웨이는 럭시드 S라는 브랜드를 공동으로 개발했고 아이토라는 브랜드를 공동으로 개발했고 여러 가지 그들만의 자동차 기술을 채용한 모델들을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매장에서 판매합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화웨이 자동차 산업 형태는 일반 자동차와 좀 다르죠.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우선은 티어 1,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 부품 회사는 티어 1, 티어 2, 티어 3로 보통 나누죠. 티어 3는 가장 기초적인 부품이나 너트 같은 걸 생산하는 그런 회사를 말하고요. 그런 것들 다시 상위로 넘어간 티어 2로 해서 약간의 큰 모듈로 발전하고 다시 그것이 대형 부품업체로 넘어가서 모듈로 아예 생산되면서 자동차 회사를 그냥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 티어 1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었고 두 번째는 화웨이 인사이드를 공급하는 회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웨이 드라이브 원 전기 파워트레인의 제품 라인을 독자적인 또 자율주행 시스템이라든가 하모니 OS를 그런 전기차 회사의 공동으로 개발했고 그 모델에는 HI
화웨이 인사이트라는 로고를 집어넣어서 판매하게 하는 그런 사업이죠. 이게 대표적인 게 베이징 자동차 그룹의 블루파크가 공동 개발한 아크폭스가 있고요. 창안과 배터리 회사 CAT로 갑자기 같이 운영하고 있는 아바타라는 브랜드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HI가 들어갑니다. 그 세 번째는 좀 더 깊숙이 들어갑니다. 하모의 OS를 통째로 채용하는 건데 자동차 회사와 함께 같이 화웨이 부품 및 시스템 완전히 채택한 신에너지차를 공동으로 개발합니다. 그 위에 있는 화웨이 인사이드 다른 점은 공동으로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화웨이가 판매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화웨이의 스마트폰 전 시장에서 이 차를 판매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지금 이 화웨이는 티어 1이 아니라 티어 0.5라고 분류되고 있습니다. 애매한 내용이죠. 그 완성차 회사가 티어 0이라고 한다면은 티어 0.5, 티어 1하고 티어 1 완성차 사이라는 그런 얘기죠. 현 시점에서 화웨이는 세데스 그룹하고 합작 브랜드 아이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1년에 가장 먼저 출시됐고요. 작년에는 체리 자동차 공동 브랜드 럭시드를 출시했습니다. 론칭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베이징 자동차 그룹하고 합작 브랜드 스텔라토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장화의 자동차하고도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한다고 논의 중에 있고 광저우 자동차하고도 새로운 브랜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한번 아이온 브랜드를 같이 하기도 했었는데 완성되지 못했고 이번에 다시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이징 자동차하고 합작 브랜드 샹제도 논의 중입니다. 위에 보인 브랜드들이 스텔라토, 아이토, 럭시드. 일단 아이토가 가장 빠른 시작을 보인 모델입니다. 그리고 올해 좀 주목을 끄는 뉴스가 등장했습니다. 화웨이가 창안 자동차와 합작회사를 뉴크루라는 이름으로 설립하겠다라고 발표한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자동차 생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스마트카 솔루션, 스마트 콕핏, 스마트카 플랫폼, 스마트카 클라우드, 헤드업 디스플레이, 스마트카 조명.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말하는 솔루션을 제공한 그런 업체의 기술들을 새로운 합작 회사에 통합한다. 그런 게 핵심입니다. 예, 외부로 보기에는 물론 자동차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 4월 달에 있었던 오토차이나 베이징 오토쇼에서 화웨이는 라이다라든가 레이더 등 다양한 자동차 관련 부품을 전시했었습니다. 그것만 보면 화웨이는 분명히 부품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베이징 자동차 오토쇼에는 화웨이로부터 부품을 공급받는 자동차 회사들이 그들의 제품에 화웨이를 표기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는 화웨이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뭐 이런 게죠. 이 화웨이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많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만들지 않으면서 자동차 산업에 깊숙이 들어간다. 이게 과거에 애플이 그들의 전략을 바꿔서 화웨이와 같은 방식으로 했으면 어떨까라는 의견도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중국 기술 교육과 제휴는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게 바이두 아폴로 프로젝트인데요. 자율주행 관련 프로젝트죠. 이미 전 세계 140개 업체 이상이 140개 이상 업체가 여기 참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차 그룹도 포함되어 있죠. 현대차 그룹은 2014년부터 커넥티비티하고 기능형 교통 시스템,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분야에서 바이두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도 뭐 최근에 샤오펑과 전기차 공동 개발로 유명해진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폭스바겐은 샤오펑의 소프트웨어 기술을 유용하기로 하고 샤오펑은 폭스바겐의 양산 기술을 취득하기로 하고 그런 두 회사의 이익이 맞물린 것이죠. 또 폭스바겐은 중국의 호라이즌 로보틱스와 협력하고 있고 소프트웨어에서 썬더 소프트도 관련이 있습니다. 토요타도 텐센트하고 올해 협력하기로 합의를 했죠. 닛산도 바이두에 또 뛰어들었고요. 중국 내에서도 지리자동차는 텐센트와 협업하고 있고 폭스폰, 대만의 폭스콘도 협업하고 있습니다. 또 바이두도 지리자동차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형태로만 보면은 중국은 빠른 속도로 모든 분야에서 세를 확대해 간다 그러면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은 그것을 방어하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고 그동안에 그 높은 진입장벽을 보였던 자동차 산업을 생각한다면은 이런 일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100년 만에 재전환하는 것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 산업의 틀이 통째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단서가 중국에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2019년에 외부의 파괴적 경쟁자가 링 안으로 들어오다라는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외부의 파괴적 경쟁자라고 그때 썼을 때 유명했던 것이 가파,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이었죠. 그리고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자동차 산업에 들어와서 자동차 산업에서 여러 가지 산업을 실시해서 수익을 창출하려 하고 있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지금까지는 보쉬라든가 컨티넨탈, ZF, 모비스, 발레오, 포비아, 그리고 모그워너, 말레 이런 세계적인 부품 회사, 파워트레인 회사 이런 회사들로부터 모듈 차원으로 모듈 단계의 부품을 공급받아서 자동차를 조립하는 완성차 조립 회사였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는 애플과 구글, 소니, 마이크로소프트, LG, 삼성은 물론이고 중국 회사인 바이두, 폭스콘, 알리바바, 텐센트도 뛰어들었습니다. 이외에도 많죠. 셀 수 없이 많죠. 그래서 넘칩니다. 그래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주도권 다툼이 있습니다. 개시각입니다. 이 지금 여기서 보이는 전통적인 완성차 업체의 부품을 공급하는 공급업체들과 새로 뛰어드는 외부의 파괴적 경쟁자들의 싸움입니다. 이게 부품 회사들 자리만 빼앗아 갈지 아니면 완성차 회사로부터 아예 힘을 빼버릴지 그것도 아직은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이 문제 하나 더 있습니다. 또 하나는 중국 자동차 회사 및 중국 거대 기술 기업들이 세계 자동차 회사들과 이렇게 협업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세계의 패권 전쟁이 이런 형태로 진행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2021년에 현대자동차 그룹하고 애플이 협업 논의가 있을 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애플이 테슬라를 인수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칼럼을 쓴 적도 있습니다. 짧은 생각이었죠. 여러 가지 제가 그런 면에서 깊은 한계가 있었던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게임의 법칙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제목은 제가 많이 참고해왔던 존 나스비트라는 미래학자가 쓴 책의 제목입니다. 그는 이 1980년 메가트렌드 차이나라는 책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줄기차게 세계 패권의 흐름을 역설해 왔고 어쩔 수 없이 시장의 힘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물론 논란이 많죠. 간단치 않죠. 지금 봐도 그렇죠. 그러나 지금 미국의 상황을 봐서 알다시피 저렇게 극단적인 상황에서 나라가 갈라쳐진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과연 지금과 같은 힘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인 시각을 보입니다. 어쨌든 그건 정치적인 거고요. 시장 측면에서는 기술은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아직은 반도체에서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기 힘들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BYD도 5나노 바이오를 반도체 생산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실제 제품에 차용돼서 적용됐을 경우에 어떤 성능을 내느냐에 대해서 확실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는 일단은 무시하고 봅니다. 중국은 멀었어. 일본 차가 미국에 진출하려 했을 때도 그때 미국에서 그랬습니다. 일본은 안 돼. 일본이 차를 만든다고 있을 수 없어.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20세기 초에 자동차의 대중화를 이끈 포드, 20세기 중반에 자동차의 산업화를 이끈 GM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자동차 생산의 82%는 2차 대전 전후에 직후에 82%는 미국에 생산됐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국 포드하고 GM의 연간 판매 대수는 1,000만 대가 넘지 못합니다. 이건 앞으로 이런 흐름이 큰 틀에서 본다면 피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화웨이가 지금 자동차 산업에서 이렇게 하나씩 자기의 세를 확대해 가고 있는 것을 보고 과연 이들이 지금 그들이 말한 대로 티어 1으로서 머무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공부를 하고 추적해 봐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냥 한쪽 시각만 보지 말고 한쪽만 보지 말고 과연 우리의 입장에서 어떤 시장을 개척하고 시장을 어떻게 개척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에 우리나라는 자동차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정책도 지금 제 귀에는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현대자동차가 미국의 IRA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 공장을 미국에 짓는다. 좋은 일일 수 있죠. 현대차 입장에서는. 그러나 미국의 뉴욕 대학교 스턴 경영대학원 스콧 갤로웨이 교수가 말했듯이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자본가들을 위한 것이고 투자자를 위한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러나 과연 그것이 한 나라의 전체적인 경제를 생각할 때 과연 어떻게 될지는 이미 판명 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흔히 말하는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경제가 망가진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지금이라도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세계의 흐름을 좀 더 파악하고
우리의 경쟁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한국은 세계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그런 기술력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영석의 글로벌 인사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